매일 아침 책 읽기로 하루를 시작하는 행복 습관, 미라클 독서입니다. 오늘 함께 읽어볼 책은 아이를 위한 돈의 감각, 평범한 부모라서 가르쳐주지 못한 6단계 경제 습관, 30년 경력 미국 최고 재정 전문가의 돈 교육 바이블, 아이를 위한 돈의 감각, 베스 코블리너 지음, 이주만 옮김, 다산에듀에서 펴낸 책이고요. 목차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1부, 돈 교육을 시작할 때 부모가 알아둬야 할 것. 2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인내하는 아이들의 비밀. 3부, 똑똑하게 돈 쓰는 습관의 힘. 4부, 탄탄하고 안정된 미래를 만드는 투자의 법칙. 목차는 이렇게 나와 있고요. 들어가며부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40대가 된 내 친구 카렌은 자신이 어렸을 때 엄마에게 아이가 어떻게 태어나는지를 물어봤던 이야기를 자주 한다. 카렌의 엄마는 평소에는 수다스러웠지만 카렌이 그 질문만 하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고깃집 요리가 큰일 났다는 등 종잡을 수 없는 말을 하며 불이 나게 방에서 나가셨다고 한다. 이튿날 카렌의 머리맡에는 새와 벌의 생태에 관한 이야기책이 놓여 있었고 그 뒤로 카렌은 엄마에게 그 주제에 관해 2번 다시 묻지 않았다고 한다. 어느새 새 아이의 엄마가 된 카렌을 떠올리면 살짝 웃음이 난다. 카렌은 엄마와 자녀의 대화가 이런 식으로 진행되는 것을 결코 용납하지 못하는 엄마가 되었기 때문이다. 성교육의 중요성, 알코올의 위험성, 안전벨트의 필요성 등 요즘 부모들은 그 어떤 주제라도 자녀와 대화를 나눌 때 단어를 신중하게 선택하긴 하지만 되도록 정확한 사실을 알려주려고 노력한다. 그러나 돈 문제에 관해서라면 이야기가 다르다. 자녀가 이 주제만 꺼내면 대부분은 부모는 어쩔 줄 몰라 한다. 보통은 거짓말을 하거나 걱정할 일을 뒤로 미룬다. 그리고 예산에 관한 이야기부터 저축과 투자의 기본 지식, 개인의 신용등급과 부채를 관리하는 법 등등 재정적인 삶에 관해 자녀에게 가르치지 않고 그 문제를 피하려고만 한다. 당신의 자녀가 은행에 직접 간 게 언제였는지 정확히 기억하는가? 성인이 된 이후로 개인의 재정관리에 관한 글을 쓰며 살아온 나는 부모들이 자녀들과 돈 문제를 이야기하지 않는 이유에 대한 나름의 이론이 있다. 부모들은 대체로 그들 역시 이 주제를 제대로 모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주제를 언급하기만 해도 큰 불안을 느낀다. 이를테면 자신이 혹시 잘못 가르쳐서 자녀가 빚더미에 오르지는 않을지 염려하는 것이다. 어떤 부모들은 본인들의 재정관리가 엉망인 것을 부끄러워하며 자녀들이 자신의 치부를 알게 될까봐 두려워한다. 심지어 재정관리를 상당히 잘 해내고 있는 부모들조차 자녀와 금전 문제를 이야기하기를 매우 어려워한다. 연구조사에 따르면 자녀의 경제 습관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부모다. 이런 점을 고려해도 부모가 돈 문제에 관해 자녀와 이야기하길 꺼린다는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아이가 학교에 들어가기 전부터 돈과 관련된 주제로 부모와 대화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영국 캠브리지 대학교의 한 보고서에 따르면 돈 관리에 유용한 많은 습관이 7살이 되면 이미 자리를 잡는다고 한다. 지난 30년간 나는 많은 부모에게 자녀의 경제교육에 관해 이야기했고 그보다 더 많은 그들의 이야기를 들었다. 드라마 세시미 스트리트 촬영장에서 엘모에게 저축을 가르쳤으며 웰스트리트에서 근무하며 그 분야 최고의 전문가들에게 금융과 투자를 배웠다. 또한 대통령 자문위원회 일원으로 버락 오바마 대통령에게 미국 청소년의 재무 역량 강화를 위한 자문을 제공했으며 머니 에즈 유 그로우 사업을 주도하며 학부모들에게 자녀들이 연령별로 알아야 할 돈 문제가 무엇인지 안내했다. 이 일을 하면서 나는 날로 복잡해지는 주제를 따라잡으려고 금융 분야는 물론 행동경제학과 심리사회학 분야의 연구 및 보고서들을 탐독했다. 이와 동시에 나는 수많은 가족의 사연을 듣고 그들과 대화를 나누었으며 그들의 이야기를 이 책에 반영했다. 이미 알고 지냈던 친구들의 이야기도 있고 조사하며 알게 된 사람들의 이야기도 있다.
각 가정에서 금전적 문제를 어떻게 다루는지 들으면서 얻게 된 통찰은 학술적 연구만큼이나 귀중했다. 그 결과물이 바로 이 책이다. 나는 이 책에 부모가 자녀에게 가르쳐야 할 교훈을 담았으며 자녀의 연령은 유아기,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사회초년생과 같이 6단계로 분류했다. 이 책은 재정의 기본 개념과 함께 돈과 관련된 여러 문제를 다루는 실질적인 정보를 담고 있다. 이 책을 읽으면 용돈 교육이 경제 교육의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과 방과 후 아르바이트가 좋은 해결책이 아닐 때도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자녀의 적절한 신용카드 발급 시기와 계산대 앞에서 떼를 쓰는 유아기 자녀에 굴복하며 훗날 그 아이가 어른이 됐을 때 신용카드를 남용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이유. 자녀에게 용돈을 현금으로 주는 것이 올바른 경제 교육의 토대인 이유까지도 알게 될 것이다. 이 책에서는 자녀에게 노동의 가치를 일깨우고 자신이 번 돈을 더 많이 저축하는 습관을 키우기 위해 부모가 해야 할 일들을 자녀의 연령별로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또한 대학 학자금 마련 방법을 자녀가 알아듣기 쉽도록 이야기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어째서 자녀가 고등학생에 들어가자마자 이 문제를 이야기해야 하는지 그 이유를 설명할 것이다. 개인의 위기감이 지금처럼 고조된 적은 없다. 의료보험에서 퇴직연금에 이르기까지 개인의 재정 문제와 관련해 제 살 길을 스스로 찾아야 한다는 기조가 팽배해 있다. 그래서 일찍부터 아이에게 돈을 다루는 기술을 가르치는 일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 부모 세대도 더 이상 자녀 세대의 가능성에 대해 예전처럼 낙관하지 않는다. 과거에는 자녀 세대가 부모 세대보다 더 잘 살게 되리라는 믿음으로 지탱해 왔지만 요즘 여론조사를 보면 대다수 부모는 정반대로 답하고 있다. 자녀가 부모 세대들보다 잘 살게 될 거라는 기대를 적었다. 따라서 어릴 때부터 좋은 경제 습관을 심어주는 것이 앞으로 자녀가 경제적으로 안정된 삶을 사느냐 아니면 불안정한 삶을 사느냐 결정지을 수도 있다. 독자 중에는 여전히 자신의 자녀를 돈 감각 있는 아이로 키울 수 있다는 것에 확신을 갖지 못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당신과 자녀는 해낼 수 있다. 이 책에 제시한 6단계 경제교육법을 차근차근 따라한다면 당신의 아이는 또래보다 훨씬 뛰어난 돈 감각을 지닌 아이로 자랄 것이다. 개인 재정관리 분야의 전문가들이 누설하지 않는 비밀이 하나 있다. 재정 관리를 하는데 꼭 알아야 하는 중요한 개념은 몇 개 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경제적으로 크게 성공하고 똑똑한 사람들은 이 사실을 잘 알고 있다. 하지만 모든 산업계가 나서서 평범한 사람들과 그의 자녀들이 이 원칙을 등한시하도록 세뇌하고 있다는데 문제가 있다. 아이들에게 최신 스니커즈나 비디오 게임이 필요하다고 설득하는 마케팅 업체든 현금이 부족한 대학생들 앞에서 신용카드 발급을 권유하는 카드사든 장사꾼들은 우리가 저축 습관을 길러야 한다는 상식을 외면하도록 유인한다. 그들은 자신들의 지갑을 두둑히 채우는 데만 관심이 있을 뿐 소비자의 지갑은 안중에도 없다. 그러나 부모들에게 희소식이 있다. 부모가 돈 관리의 귀재가 아니어도 아이는 돈 관리의 귀재로 키울 수 있다. 재정 상황이나 소득 수준을 막론하고 이 책은 부모들에게 언제나 유용한 재정 상식을 전달하는 길잡이가 되어줄 것이다. 또한 이 책은 자녀들의 경제 교육에 관한 다양한 정보는 물론 돈 문제와 관련해서 자녀가 평생 써먹을 수 있는 다양하고 구체적인 요령도 제공하는 인생 바이블이다. 이 책에 담긴 실질적인 전략들을 따른다면 여러분의 자녀는 그들의 나이보다 더 성숙하게 삶을 이끌어갈 수 있다. 이 책을 자녀와 함께 사용하는 교재로 쓰는 것을 추천한다. 다만 한 가지 당부할 게 있다. 이 책을 그저 자녀의 머리맡에 슬며시 두고 오는 것은 금물이다. 자녀가 혼자 이 책을 읽고 교훈을 알아서 습득하도록 내버려 두면 안 된다는 뜻이다. 이 책이 돈 문제에 관한 자녀와 대화를 시작하는 촉매제가 되겠지만 실제로 대화를 나누는 것은 부모의 몫이다. 자, 그럼 시작해보자.
1부. 돈 교육을 시작할 때 부모가 알아들어야 하는 것. 1장. 자녀에게 돈 이야기를 꺼낼 때 고려해야 하는 14가지 원칙. 당신의 손에 이 책이 들려있다면 자녀에게 돈 이야기를 해야 한다는 사실을 스스로 알고 있다는 뜻이다. 이 주제에 흥미가 있는 사람이든 두려움을 느끼는 사람이든 아니면 자녀에게 돈 이야기를 꺼내는 방법에 대한 정보가 필요한 사람이든 모두 책을 제대로 골랐다고 말하고 싶다. 이번 장에서는 우선 자녀와 돈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는데 유용한 기본 개념과 맥락을 몇 가지 소개하고자 한다. 자녀의 연령, 관심도, 성별에 따라 적용되거나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을 테니 여기에 나오는 조언을 모두 암기하려고 독하게 마음먹을 필요는 없다. 지금은 손에 쥐고 있던 펜을 잠시 내려놓고 가볍게 한번 읽어보자. 아무 맥락도 없이 자녀를 붙들고 불쑥 돈 이야기를 꺼낼 수는 없다. 돈 이야기는 오히려 평범하고 자연스러운 일상 대화에서 무심코 화제거리에 오르는 경우가 많다. 아래 제시한 조언이나 책 전반에 걸쳐 제시한 조언은 이런 기회를 활용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들이다. 판에 박힌 말일 수 있지만 특히 돈에 관한 한 이렇게 일상에서 맞닥뜨리는 학습의 기회를 활용할 때 학습 효과가 가장 좋다. 자녀들과 함께하는 일상생활에서 학습의 기회를 포착해야 한다. 원칙 1. 경제교육은 일찍 시작할수록 좋다. 미국 위스콘신 대학교 매스킴 캠퍼스 연구진에 따르면 대체로 3살이 넘으면 매우 기초적인 방식이지만 돈의 가치나 교환과 같은 경제 개념을 이해할 수 있다고 한다. 아울러 아이들은 자신의 즉각적인 만족을 뒤로 미루고 다른 무엇을 선택할지 말지도 판단할 수 있다. 기본적인 수준이지만 이런 개념들은 모두 일상에서 돈이 수행하는 역할을 이해하는 데 중요하다. 시중에는 베이비 모차르트 시리즈 같은 유아용 경제교육 비디오라든가 워렌 버핏처럼 생긴 인형의 배를 꾹꾹 누르면 저가에 사서 고가에 팔아요 라는 조언하는 식의 유아들을 위한 경제교재는 없다. 그렇다고 어릴 때는 경제교육에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건 아니다. 어린 아이들은 호기심이 왕성하며 어른들의 생각보다 많은 것을 이해할 수 있다. 어린 자녀가 장난감 신용카드를 긁는 모습을 보거든 또는 현금 인출기 버튼을 눌러보고 싶다고 부탁하거든 아니면 그저 당신의 지갑을 가만히 바라보거든 이런 어린아이에게 무슨 돈 이야기 하며 웃어 넘기지 말고 돈이 어디서 나오고 물건값은 어떻게 지불하는지에 대해 이 책에서 소개하는 기본 개념으로 가르쳐보자. 아이가 그 내용을 모두 이해하지는 못해도 부모가 뭔가 중요한 사실, 그러니까 어른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은 알아듣는다. 그리고 아이는 이미 부모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은 정보를 흡수했을 가능성이 높다. 원칙 2. 자녀의 연령에 맞게 가르치라. 돈에 관해서라면 사실 그대로 말하는 것이 좋지만 자녀의 수준에 맞게 메시지를 조절해야 한다. 만약 당신이 회사에서 해고를 당했고 자녀가 초등학생이라면 이제부터 외식은 자주 못할 거야. 외식은 집에서 요리해 먹는 것보다 돈이 더 들기 때문이야 라고 말해주는 것은 괜찮다. 하지만 퇴직연금까지 해약해서 생활비를 충당하고 있는 형편이라고까지 자세히 설명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만약 자녀가 고등학생이라면 당신의 해고로 인해 정기적인 소득이 없어져 등록금 마련에 차질이 생길 거라는 사실을 설명해도 좋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하는 편이 현명하다. 대학 학비를 전액 지원하지 못할 수도 있는 상황은 솔직히 전달하되 정부 제도를 이용해 학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는 점도 설명하자. 보통 돈 문제로 어려움이 생겼을 때는 자녀에게 사실대로 이야기하는 게 좋지만 동시에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다고 자녀를 안심시키는 것 또한 중요하다. 원칙 3.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설명하라. 잔소리나 설교조로 말하면 자녀들은 귓등으로 듣기 마련이다. 자녀를 무시하듯 거만하게 말하는 태도는 더 나쁘다. 이 경우에는 의도가 아무리 좋아도 역효과를 내기 십상이라 부모가 바라는 것과는 정반대의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재미있는 에피소드를 동원해 자녀에게 하고 싶은 말을 효과적으로 전달해야 한다.
내 친구 중에는 한 달가량 유럽 여행을 다니면서 신용카드 대출을 너무 많이 받는 바람에 이듬해 자동차를 살 때 하는 수 없이 고금리 대출을 받아야 했던 친구가 있었다. 나는 아이들에게 이 친구의 사례를 자세히 들려주었다. 재정적으로 실수를 범하면 어떤 결말이 초래되는지 잘 보여주는 실제 사례는 아이들의 뇌리에 오래 남는다. 10년간 급여의 1%를 꼬박꼬박 저축한 이웃이 마침내 꿈에 그리던 보트를 구입했다는 훈훈한 이야기도 마찬가지로 효과가 좋다. 어떤 이야기를 활용하면 좋을지 감이 잡히는가? 원칙 4. 구체적인 수치로 설명하라. 돈 개념은 구체적인 숫자를 들어 설명하면 자녀들이 더 쉽게 이해한다. 가령 젊어서부터 퇴직연금에 돈을 부어두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설명하기보다 구체적인 사례를 드는 게 훨씬 효과적이다. 만약 네가 22세 때부터 매달 50만 원을 금리 3%짜리 적금에 넣는다면 3년 뒤에는 1,800만 원이 넘는 돈을 갖게 된다 라고 구체적인 수치로 설명한다면 일단 1,800만 원이라는 숫자를 듣는 순간 자녀의 눈이 반짝반짝 빛날 것이다. 구체적인 숫자를 어떻게 제시해야 할지 모르겠다면 이 책에서 예시로 제시하는 몇 가지 사례를 활용하거나 포털 사이트의 온라인 이자 계산기를 이용하는 방법을 추천한다. 나도 이자 계산기를 이용해 위에서 제시한 수치들을 찾아냈다. 그리 어렵지 않으니 여러분도 충분히 할 수 있다. 원칙 5. 자녀에게 모든 사실을 공유할 필요는 없다. 부모들도 신용카드 빚을 많이 지거나 계좌 잔고가 부족했거나 어쨌든 돈 관리를 잘못해서 난처했던 적이 한두 번 정도는 있을 것이다. 그러나 과거에 무책임하게 행동했던 것에 대한 죄책감을 떨치려고 금전 관리에 실패했던 경험을 자녀에게 전부 털어놓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자녀는 금전 문제에 대해 부모에게 조언할 수 있는 상담가가 아니다. 금전적 실패에 대해 자녀들에게 질문을 받을 때 부모로서 어떤 경험에 대한 이야기를 해줄지 신중히 선택해야 한다. 이를테면 통장에 있는 돈을 모두 털어 친구와 장거리 여행을 떠났던 경험이라든가 퇴직연금을 미리 수령해 사업자금으로 날린 이야기와 같은 것은 실제로는 그 재정을 메꾸며 오랜 세월 후회했겠지만 자칫 낭만적으로 포장되어 전달될 수가 있다. 그러니 자녀에게는 그동안의 경험을 통해 얻은 깨달음을 공유하되 부모의 구체적인 잘못까지 모두 이야기할 필요는 없다. 원칙 6. 거짓말로 상황을 빠져나가지 말라. 재정적으로 곤란한 처지에 놓인 부모들은 살다 보면 자신의 재정 상태에 대해 자녀에게 거짓말을 하게 된다. 또한 지갑이 두둑하든 텅 비었든 부모 노릇을 하다 보면 본의 아니게 자녀에게 거짓말을 해서 어떤 상황을 모면하고 싶을 때가 있다. 예를 들어 자녀가 들어가고 싶어하는 상점을 그냥 지나쳐야 할 때라든가 계산대 앞에서 어려운 경제 개념을 설명해야 할 때 발끈하며 짜증을 내기보다는 적당히 거짓말로 그 순간을 모면하는 게 낫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럴 때라도 거짓말은 금물이다. 어린 자녀에게 지금 돈이 없어서 젤리를 사줄 수 없어 라고 말하는 것도 나쁘지 않지만 지금 이 사탕을 사는데 돈을 쓰면 안 된다고 생각해. 더구나 의사선생님이 젤리는 충치가 생기기 쉬우니 피하라고 말씀하셨잖니 와 같이 설명하는 쪽을 권한다. 솔직한 대화도 좋지만 어떤 결정을 내리게 된 진짜 이유가 따로 있다면 그 이유를 자녀와 공유하는 편이 효과적이다. 자녀가 사려는 물건이 부모의 예산을 초과한다면 그 사실을 말하고 이유를 설명해 주자. 물론 재정 문제가 아닌 다른 이유로 구매에 반대할 때도 그 이유를 설명하는 것이 좋다. 아이들은 보기보다 영리해서 그걸 살 형편이 안 된다라는 부모의 말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여러 설문조사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아이들은 대부분 그런 말들을 믿지 않는다. 이유를 제대로 말하지 않고 지금 돈이 없어서 사줄 수 없다고 핑계대는 방법은 아이들에게 통하지 않는다. 아이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물건값을 지불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돈이 없다고 말한 부모가 몇 분도 안 돼서 신용카드로 계산하는 순간 거짓말은 들통이 난다. 일단 부모의 말이 거짓말로 드러나면 자녀는 계속 부모의 말을 의심할 것이다. 그 같은 위험을 무릅쓸 이유가 없다.
앞으로 물건을 살 때는 번거롭더라도 자녀에게 이 물건을 살 수 없는 이유를 제대로 설명하자. 이것이 후환을 남기지 않는 방법이다. 원칙 7. 본인을 먼저 되돌아보라. 30대 중반인 니나는 아이들이나 주변 사람에게 자신의 부모가 돈 관리에 무능했기 때문에 본인도 돈 관리 능력이 형편없다고 말하곤 했다. 그녀의 말을 옮기자면 이렇다. 우리 부모님은 예산을 짜거나 저축한 적도 없고 굉장히 무책임한 방식으로 살았어요. 이와 정반대 방식으로 살았던 부모를 탓하는 사람들도 나는 여러 봤다. 부모가 지나치게 검소하게 살면서 자신들의 소비를 통제한 탓에 돈 문제에 무지하다며 자신들은 절대로 부모처럼 살지 않기로 다짐했다고 그들은 말했다. 부모가 돈을 어떻게 관리했으며 그런 태도가 자신들의 행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아는 것은 필요한 과정이다. 그러나 여기서 요지는 이를 핑계로 돈 문제에 무능한 자신을 정당화하거나 심지어 자녀들에게 돈 관리 문제를 가르치는 것 자체를 기피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자녀에게 본인의 경험을 투사해 돈 문제에 부정적인 인상을 심어주지 말고 긍정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원칙 8. 돈 문제로 갈등하는 모습을 보이지 말라. 여러 연구 결과를 보면 어려서부터 부모가 돈 문제로 다투는 모습을 자주 보면서 성장한 대학생 자녀들은 그렇지 않은 부모를 둔 대학생 자녀들에 비해 60만 원 이상 신용카드 빚을 질 가능성이 3배는 더 높다고 한다. 돈 문제에 관해 부부 사이에 의견이 일치하지 않을 때도 있겠지만 돈 문제로 심각하게 갈등을 빚는 모습만큼은 되도록 자녀에게 보이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자녀에게는 최선을 다해 부모가 단합하는 모습을 보여주도록 하자. 문제가 생기면 부모가 서로 임시 휴전을 선언하고 자녀에게 다음과 같이 말하기를 권한다. 네가 친구들과 떠나는 해외여행 경비 문제에 대해 아직 입장을 정하지 못했으니 이 문제를 엄마 아빠가 논의하고 나서 다시 얘기하자꾸나. 만약 배우자와 돈 문제로 자주 갈등을 빚는다면 아이들이 없는 데서 서로 의견을 절충하는 방법을 찾아보는 것이 좋다.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이혼 가정의 자녀 중에 부모의 연봉부터 이혼 후에 자녀에게 지원하는 생활비며 학비, 액수까지 세세하게 들으며 자란 아이들은 금전적 지원을 자신에 대한 사랑의 크기와 동일시에 부모 중 어느 한쪽을 나쁜 사람으로 규정하는 경향이 있다. 현재 형편이 여의치 않아 축구 유니폼을 사주지 못하는 것을 이혼한 배우자가 양육비를 제때 지급하지 않아 축구부 대회에 참가할 수 없다고 자녀에게 말한다면 자녀는 돈 문제에 관해 정서적으로 혼란을 겪게 된다. 아이들에게는 재정 문제와 관련해 부모가 한 목소리를 내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또한 아이들은 흔히 부모 사이를 이간질해서 서로 경제하도록 유도하는데 이때 좋은 부모 역할을 독차지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부모는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의견을 모으고 서로 합의된 결정을 자녀에게 제시해야 한다. 원칙 9. 단계를 갖춰 자녀의 경제 독립을 준비하자. 민디와 데니얼은 헌신적인 부모였다. 새 아들이 초등학교에 다닐 때는 저녁마다 숙제를 봐주었고 중학교에 다닐 때는 공부에 전념하라며 집안일도 시키지 않았다. 대학에 입학해 집을 떠나는 아들에게는 필요할 때 쓰라며 신용카드를 건네기도 했다. 그런데 졸업 후에 집에 돌아온 첫째 아들은 종일 드라마에 빠져 빈둥거렸다. 하루는 아들이 자기 빨랫감을 세탁기에 넣어달라고 하자 민디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폭발하고 말았다. 더는 받을 수가 없구나. 이제 넌 성인이야. 다음 달까지 집을 구해 여기서 나가거라. 민디는 자신이 냉정을 잃었다는 사실 때문에 괴로웠지만 데니얼은 이제 아들에게 엄격한 사랑이 필요하다며 아내를 위로했다. 이 책을 읽은 부모들이라면 민디와 데니얼에게 공감하겠지만 사실은 아들 못지않게 그들의 잘못도 크다. 성인이 될 때까지 경제적인 지원을 해주다가 아무 준비도 안 된 자녀에게 갑자기 재정 지원을 중단하는 행위, 이 행위는 언어도 문화도 법률도 낯선 나라에 자녀를 버려두고 오는 행위나 다를 바가 없다.
양육과 관련된 행위가 되게 그렇듯이 돈 문제의 경우에도 점차 기대치를 높여가야지 0점 맞던 아이가 갑자기 60점 맞기를 기대해서는 안 된다. 원칙 10. 경제교육은 부부 공동의 책임이다. 여러 연구 결과를 보면 자녀들이 주로 돈 문제를 질문하는 대상은 엄마다. 개인적으로 관찰한 경험에 따르면 매우 성공한 전문직 여성 중에도 자녀가 돈 문제를 물어보면 구시대 방식으로 돌아가 아빠에게 물어보렴? 이라고 말하는 이들이 적지 않았다. 물론 회사에서 힘든 하루를 보내고 이제 막 집에 도착했다든지 중요한 업무라든가 아픈 애완동물, 고장난 가스레인지 등의 정신이 뺏겨서 잠시 자신의 역할과 책임을 미뤄두었을 수도 있다. 하지만 아빠에게 답변을 떠넘기는 일이 반복되면 돈은 남자들의 영역이라는 고정관념을 주게 된다. 이는 그릇된 선입관이다. 돈 문제로 자녀와 대화할 때는 양육자 모두가 적극 참여해야 한다. 돈 문제는 엄마가 더 잘 알아 라든지 재정 문제는 우리 집에서 아빠가 담당이야 와 같은 말은 피하도록 하자. 자녀의 질문에 당장 대답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문제라면 나도 잘 모르겠구나. 좀 더 알아보고 나중에 다시 이야기하자 라고 말하는 편이 낫다. 그리고 이렇게 말한 후에는 반드시 해답을 찾아보고 나중에 자녀에게 제대로 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원칙 11. 금융 지식과 관련해 남녀 격차를 만들지 말라. 수학 점수에서 남학생과 여학생 간의 격차가 있음을 보여주는 관련 증거가 적지 않듯이 금융 지식에도 남녀 격차가 존재한다. 이러한 격차가 생긴 데에는 부모들의 행동도 한몫하고 있다. 수많은 연구와 설문조사에서 나타난 어린이들의 답변을 보면 엄마나 아빠는 돈 문제, 특히 투자 같은 주제에 관해 딸보다는 아들과 더 많은 대화를 나눈다. 그 결과 돈 문제와 관련해 남자아이들이 훨씬 더 자신감에 차 있으며 부모들은 딸보다는 아들이 돈의 가치를 더 잘 이해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딸들이 세상에 나가 경제적으로 아들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살아가야 한다는 점, 게다가 평균적으로 여성이 받는 평균 연봉 및 퇴직금이 남성보다 적다는 점을 고려할 때 부모는 딸들에게도 어려서부터 자주 금융 지식을 가르칠 필요가 있다. 즉 아들이나 딸이나 똑같이 금융 지식을 익혀야 한다. 원칙 12.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라. 남과 비교하는 것은 인간의 자연스러운 본능이다. 즉각적 만족을 추구하는 소비 지상주의와 대중매체는 우리의 비교 본능을 부추긴다. 하지만 금전 문제만큼은 부모는 다른 가정과 비교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말이야 쉽지만 결코 쉬운 일은 아니다. 우리는 모르는 사이에 어느새 충동적으로 친구나 이웃을 이러쿵 저러쿵 평하기도 하고 또 자신의 의사결정에 비춰 그들의 결정을 재단할 때도 있다. 어떤 이에게는 낡은 주방을 개보수하는 데 돈을 쓰는 것보다 네팔로 가족여행을 떠나기 위해 그 돈을 저축하는 게 더 중요하다. 그래서 낡은 싱크대와 깨진 바닥 타일을 1년간 더 참고 지내기로 결정한다. 반면에 그 이웃집은 여행이라고는 고작 동네 수영장에 다녀온 일이 전부지만 지하실에 놀이방을 짓는데 거금을 투자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이렇듯 사람마다 돈 쓰는 방식도 제각기 다르다. 다른 가족의 소비 습관이나 가치관에 대해 섣불리 추측하거나 예단하지 않도록 주의하자. 이 같은 행위는 자녀들에게 나쁜 본보기를 제공할 뿐 아니라 연구 결과에 따르면 친구들의 돈 씀씀이와 자신의 씀씀이를 비교하는 이들은 전반적으로 행복 지수가 떨어졌다. 돈의 쓰임새를 결정하는 행위는 지극히 개인적인 선택이다. 만약 자녀가 비교의 함정에 빠져 친구나 이웃 사촌의 씀씀이를 동경하거나 무시하며 살아가기를 바라지 않는다면 부모부터 그 같은 행동을 먼저 하지 말아야 한다. 원칙 13. 경제교육은 일상생활에서 이루어진다. 아이들, 특히 10대 자녀를 가만히 앉혀놓고 뭔가를 한다는 것은 만만치 않은 일이다. 뭔가를 가르치기란 더욱 어렵다.
그런 이유로 이 책에서 제공하는 교훈들을 일상의 공간에서 시줄과 날줄을 엮듯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다. 예를 들어 자신의 자녀가 할머니에게 용돈을 받았다고 치자. 그렇다면 아이는 그동안 말로만 듣던 은행 계좌를 개설해 그 돈을 예치할 수 있다. 이때 금융상품을 선택하면서 금리에 대해 설명하면 좋다. 가족이 쓸 노트북을 구입할 예정인가? 그렇다면 물건을 살 때 자녀에게 도와달라고 부탁하자. 자녀에게 오프라인 판매업자의 가격과 온라인 판매업자의 가격을 비교하게 하고 그로 인해 절감한 금액이 있으면 이를 자녀에게 수고비로 지급해도 좋다. 고가의 물건인 자동차 등을 구입할 때 자녀를 데리고 간다면 자녀에게 가격을 흥정하는 기술을 가르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다. 이처럼 일상생활에서 자연스럽게 경제관념을 만들어주자. 원칙 14. 부모의 솔선수범보다 더 강력한 교육은 없다. 돈 문제와 관련해 부모들은 나는 이렇게 행동하지만 너는 내가 충고하는 대로 살아야 한다라는 식으로 훈계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부모도 본인의 씀씀이를 감독하고 솔선수범하도록 애써야 한다. 자녀를 돈 감각 있고 이제 밝은 아이로 키우기 위해 부모가 반드시 금전 관리의 달인이 되어야 하는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계획이 없는 소비 행태를 굳이 자녀들에게 자꾸 떠올리게 할 필요는 없다. 부모가 백화점에서 쇼핑백을 잔뜩 손에 든 채 신용카드 부채의 위험성에 대해 설파한다면 자녀는 그런 부모를 멋지게 생각하기는커녕 위선적이라고 느낄 것이다. 일상에서 할 수 있는 쉬운 일이 있다면 소홀히 여기지 말고 철저히 실천에 옮겨야 한다. 부모가 스스로 금전 관리를 잘하려고 애쓰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보다 자녀에게 줄 수 있는 더 강력한 메시지는 없다. 오늘 미라클 독서는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